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학습에 있어서의 일반화라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아래에 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그러니까 숲의 그 나무들의 위치인데, 하나는 병든 나무고 파란색이 병든 나무고요. 그리고 그 주황색이 건강한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 처음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처럼 이와 같은 샘플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잘 했더니 요 영역이 바로 병든 영역이고, 파란 게 병든 영역이라 그랬죠? 지금 파란색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란색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 병든 영역이다. 지금 잘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샘플들이고요. 실제 모든 나무를 우리가 그 훈련 자료로 쓴 게 아니라 일부만 우리가 그 각출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그 나무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모든 나무들을 플로팅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 건강한 나무, 주황색 나무들이 이 파란색 영역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병든 나무는 파란색 점들이 이 건강한 나무들이 있을 영역에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바로 과적합 문제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오버피팅 됐다 그러는데요. 즉, 그 훈련 자료에 너무 적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적합된 그러한 그 학습 결과는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일반화라는 것은 그 보통 우리가 모델이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 이렇게 괄호 쳐놓고 좀 그 흐리게 써놓은 거는 그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과정에서 굳이 그 깊이 있게 수학적으로 다루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생략을 해놓은 건데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모집단의 그 분포가 똑같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그 주어진 샘플과 유사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에 제대로 적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이 그 덜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좀 더 거꾸로 얘기하면요, 좀 간단하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경험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모델을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게 일반화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테스트 세트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하면 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에도 잘 동작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 얘기를 지금 설명 없이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는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지금 파란색만큼의 영역을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만큼을 테스트 데이터, 즉 구분해 놓는 겁니다. 즉 보통 그 정확한 그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70에서 80%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데이터 중에 7, 80%를 잡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을 훈련 자료,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나머지 30에서 20%, 근데 이것 또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많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20, 30%만 뽑아내서 그거를 평가 자료 또는 시험 자료, 영어로는 테스팅 데이터라고 해서 테스트 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테스트 세트에 적용했을 때 훈련된 다음에 잘 동작하면은 이거는 일반화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테스트 세트는 충분히 커야 됩니다. 테스트 세트조차도. 그리고 테스트 세트를 반복적으로 동일한 걸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때마다 다른 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그 주의를 좀 해야겠죠. 자, 그것 같은 것이 표현된 그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그 두 가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테스트 데이터하고 학습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여줄 겁니다. 즉 그 출력
그 영역에서 점으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배경 그 테두리가 흰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소위 학습 데이터고요. 검은색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테스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파란색 점은 그 한 가지 예고요. 이것이 그 포지티브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황색은 네거티브한 경우인데 그것이 어느 걸 나타내는지는 그 거꾸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스팸이면 이게 넌 스팸 또는 이게 스팸이면 이게 넌 스팸으로 어떤 것이든지 거꾸로 우리가 그 환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경색도 우리가 같은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배경색이 주어진 그 학습을 그 완료된 다음에 그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가 판단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파란색 영역은 그 영역에 들어오는 샘플들은 그 파란색 레이블로 간주할 수 있고 이 주황색 영역에 들어오는 샘플들은 그 샘플들이 주황색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구분짓는데 요 배경색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 셋까지 그 활용한 그런 훈련 과정의 결과를 한번 또 그 플레이그라운드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왼쪽에 이 좀 더 다른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도 이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학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또 이 부분인데 그 출력 부분에 테스트 손실이라는 그래프 하나가 더 생깁니다. 원래는 학습 손실만 있었는데요. 학습 손실은 좀 진한색 선, 그리고 테스트 손실은 좀 흐린색 그레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나눠주는 요 그 소위 슬라이드 바가 있고요. 노이즈와 배치 사이즈까지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실습해 보시도록 합시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여러분한테 나타날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그 소위 그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주어진 상태 그대로.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이 계속 반복해서 그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은 잠깐 세워보겠습니다. 이미 에포크는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학습률은 3으로 지금 디폴트 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를 값을 가지고 학습을 한 겁니다. 그 학습된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결과라는 거는 이 웨이팅 값이 첫 번째 그 노드 입력 노드에 26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 노드에는 20이라는 값이 곱해져서 이 그 아웃풋 값을 출력하는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그 얻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 비율을 50%로 준 게 디폴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테스트 데이터가 안 보이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테스트 데이터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포는 동일한데 위치는 다른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있는 테스트 손실은 0.345인데 이 그 검은색으로 나와 있고요. 진한 색으로 학습 손실이 그 약한 그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요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테스트 손실이 훨씬 더 그 큰 값을 갖습니다. 로스가. 왜냐하면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학습 손실값, 그 로스 펑션 값이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노이즈인데요. 이 데이터의 노이즈 레벨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노이즈를 아예 없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노이즈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보다시피 그 두 개의 레이블이 겹쳐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즉 그 서로의 영역을 전혀 침범하지 않는 경우고요. 노이즈를 일정한 정도 주면은 그 소위 우리가 두 개의 영역을 정확하게 가르는 게 불가능한 그러한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노이즈는 그러니까 한 30% 노이즈를 주어서 약간만 겹치도록 하고서요. 여기 배치 사이즈가 이제 나오네요. 앞에서 설명됐던 배치 사이즈가 바로 이건데 배치 사이즈를 1로 주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고요. 배치 사이즈를 일정한 크기로 주면 그 미니 배치
SGD 방식으로 그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최대 미니 배치 사이즈가 30으로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재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세트의 분포를 바꾸어서 우리가 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다시 실험하고 싶을 때는 다른 데이터 세트로 할 수 있고요. 아까 봤듯이 학습률 3은 너무 큰 거였죠. 좀 낮은 거 0.01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점점 감소해서 굉장히 잘 수렴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수렴됐다고 시킬 때 이걸 멈출 수가 있고요. 물론 한 단계씩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정한 수렴에 이르고 난 다음에는 이 그 학습 손실과 테스트 손실이 전혀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수렴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수렴이 일어났을 때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표시해 보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적용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통계적인 값으로 이 테스트 손실 값을 우리가 그 소위 학습 손실과 비교해 보면은 이 비교한 값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소위 잘 훈련된 그러한 그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50%는 좀 많은 것 같고요. 한 60, 70% 정도로만 나눠서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70%, 테스트 데이터가 그 30%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면은 학습 손실과 테스트 손실이 거의 이제 그 수렴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테스트 손실이 오히려 더 작네요. 아, 그거는 아마 이 노이즈 레벨 때문에 그럴 겁니다. 노이즈 레벨이 조금은 키워서 해야겠네요. 보통 그 학습 손실보다 테스트 손실이 작아야 되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 때때로 이렇게 그 손실값은 절대 그 데이터 사이즈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 50대 50으로 놓는 게 가장 사실은 좀 더 페어한 것 같긴 하네요. 좀 더 천천히 학습이 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 학습률을 좀 낮추고 하면은 학습되는 속도가 점점 낮아져서 이와 같이 점점점 학습이 돼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 문제는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수렴하는 것뿐이고요. 좀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아무리 학습률을 크게 한다 그래도 빨리 수렴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렉처 노트로 한번 돌아가서요. 여기서 시키는 그러한 그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합시다. 실행 일시 중지 버튼을 클릭하고 테스트 손실 및 학습 손실 값의 변화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테스트 손실 및 학습 손실 값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거나 가끔씩만 변화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중지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그 중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렴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 사이의 차이값이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습률을 크게 설정하면은 보통 테스트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실습을 하고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재설정해 놓고요. 학습률을 굉장히 크게 놓고요. 그리고 리프레시 해 놓고요. 50, 40 정도 놓고서 학습을 시키면 지금 보다시피 학습 손실과 테스트 손실 사이가 크죠. 그런 경우는 그 별로 이렇게 학습이 잘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원하는 방식은 이 학습률이 적절하게 그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하면은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 사이에 차이가 없는 굉장히 적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면은 그게 학습이 잘 된 경우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재설정 버튼 눌러서 학습률을 수정하고 지금 이미 했습니다. 제가 실행 및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그라운드를 150회 이상 반복해라. 150회 이상 반복해서 여기 366회까지 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새 학습률 적용한 결과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 간의 델타 값, 차이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아졌나, 높아졌나를 확인하는 거고요. 학습률과 배치 크기를 모두 수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해 보랍니다. 우리가 이미 실험한 건데요, 사실은. 학습률을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낮추면은 0.001 정도로 낮추면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 사이가 매우 유사한 값을 얻게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0.001로 낮췄더니 이 그 손실 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 배치 사이즈를 좀 달리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실행에서는 배치 크기를 늘려도 학습 손실과 테스트 손실의 의미 있는 영향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그 소위 배치 크기를 한 그 20 이상으로 늘릴 때는 테스트 손실이 학습 손실보다 약간 낮은 값을 하게 되는데,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지금 이미 우리가 30으로 해서 했군요.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한번 해볼까요? 한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정도로 놓고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근데 이미 잘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너무 배치 사이즈를 아예 작게 해볼까요? 그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학습률을 한 0.1 정도로 놓고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만 돼도 이 배치 사이즈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배치 사이즈를 크게 했을 때랑, 그러니까 30으로 놓고 한번 실험해 보고요. 잘 되는데,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0.01의 학습률일 때 배치 사이즈를 충분히 크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프상으로는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한 10 정도로, 배치 사이즈를 10 정도로 주고서 리프레시하고 다시 한번 실험해 볼게요. 그러면은 학습 손실과 테스트 손실 사이에 그 갭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치 사이즈도 충분히 줘야지만 우리가 그 학습률과 함께 작동해서 그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그러니까 바람직한 수렴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다 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메타를 그 잘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그 학습 데이터 비율이라는 슬라이더를 통해서 그 평가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로 설정하면은 학습 데이터 세트가 평가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거의 다 학습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소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일단은 학습 데이터를 50에서 10%로 줄인 다음에 한번 보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습 데이터가 워낙 너무 작아지니까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 관찰 결과를 한번 살펴보라는 건데요. 그 답을 알고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 학습 데이터를 10%로 줄이면요, 학습 세트의 데이터 포인트가 급격히 감소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적은데도 배치 크기와 학습률이 높으면 그 학습 데이터의 최저점을 넘나드는 불규칙적으로, 즉 그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소위 학습 모델의 최저점이 높아졌다 낮아졌다고 한답니다. 자, 같이 한번 실험해 봅시다. 이것도 지금은 반반으로 나눠서 한 50으로 했는데요. 이걸 한번 낮게, 아주 낮게 한 10%까지 낮춰보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배치 사이즈를 아무리 크게 했더라도,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위가 그 크로싱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학습률이 지금 낮아서 그런 거고요. 잠깐만요. 학습률을 조금 높이고 배치 사이즈도 한 20 정도로 한번 해서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리프레시하고, 자, 이거는 그 아예 수렴하지 않는 거고요. 학습률을 너무 낮췄나요? 역시 그 큰 갭을 보이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해줬더니 오히려 더 작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한번 가볼까요? 의도한 대로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10으로 하고 배치 크기와 학습률이 높을 때는
배치 크기와 학습률을 높여야 되는군요. 자,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고요. 10% 하고 배치 사이즈는 키우고요. 그리고 학습률도 커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 3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노이즈가 작아서 그런가요? 불안정한 상태가 그 오히려 잘 만들어지진 않는데 지금 좀 만들어졌네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그 수렴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가 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나타나네요. 그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예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작은 그 학습 데이터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학습 데이터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바로 안정화 단계, 학습률과 그 배치 사이즈가 동일하게 있는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실습으로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